안녕하세요. 남편과 일찍 결혼하여 2년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주부였어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무렵 다정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이젠 그냥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원래 의리로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저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 쓸 여력도 많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겐 다정다감했던 아빠였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문제라면 시댁의 유별난 아들 사랑으로 문제가 됐다면 됐었던 거죠. 딸만 둘을 낳자 시댁에서는 다 제 탓이라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늘 아들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달픈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의 편이 돼주진 않더라고요. 아들 하나 늦기 전에 낳아라.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기호가 밖으로만 돈다고 하지 말고 아들 하나만 딱 낳아봐. 에이, 지금도 충분해요. 그리고 요새 아들, 딸이 어디 있나요? 애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셋째는 접었어요. 뭐야? 그럼 너 이 집에 시집와서 대도 안 이겠다는 거야? 그런 법은 없다, 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아무리 딸딸 한다고 하지만 아들이 최고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하나 낳아.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도 아닌데 왜 하나를 못 낳는 거야? 부모 주는 몸뚱이가 약하니 아들을 품을 그릇이 안 되지. 아휴, 너희 가족을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온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딸들이 다 나중에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자식 노릇을 할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거기서 거기지. 무슨 아들 노릇을 한다는 거냐? 기호랑 합의해서 셋째 늦기 전에 낳도록 해. 알겠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소방 맞을 줄 알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 구실을 딱딱하면서 살아야지. 여자애들만 둘이나, 아휴. 매번 시댁이 갈 때마다 어머님은 아들 하셨지만 남편과 전 셋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머님 말을 그냥 흘러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아들 타령을 하셨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아가 많이 형성될 때라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 또한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딸들에게 이런 마음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내심 아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셋째 계획은 접어뒀던 터라 딸만 둘 낳은 저를 원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아들 소리 좀 못하게 하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아들이 좋다고 아들 타령을 하시는지.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말귀 다 알아들어. 알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우린 셋째 계획 없다고, 응? 뭐 나이 든 노인네. 내가 뭐 어쩔 도리 있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니까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써야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알겠어? 뭐? 징징? 아들 못 낳은 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구만. 참나 기막히네. 정말 말 그따위로 할래? 우리 집이 독자 집안도 아니고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엄마한테 대충 둘러대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네가 평생 여기 시집와서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지겹다 진짜 네 잔소리. 솔직히 아들 하나 못 나오면서 네가 이렇게 말을 9번이나 돼? 말을 말아야지. 더 이상 얘기 마.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해. 남편과 오래 대화는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유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벽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저는 육아만을 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만 갔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집에서 푹 퍼진 아줌마 같아서 그러나 하는 피해망상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위축이 되고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가 왔어요. 결혼 전 제가 하던 의상 디자인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엔 제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뒤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막상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니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참 좋았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출근을 하고 싶었고요. 언니, 다시 복직해서 일해보는 거 어때?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예전 그 솜씨 어디 가겠어? 경력 디자이너 구하고 있어. 언니 포트폴리오 나 주면 내가 회사에 제출할게. 그래도 이제 애들도 컸고 다시 언니 자리 찾아가야지, 안 그래? 나야 좋은데. 그럼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가져다 줄게. 고맙다 정말. 그래도 이런 기회를 줘서. 더 좋은 디자이너들도 많은데 구닥다리 디자이너 찾아준 것도 진짜 영광이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고맙지. 언니 같은 에이스를 우리 회사에 다시 복직시킨다는 게. 포트폴리오 준비되면 연락 줘요. 기다릴게. 그리고 언니 결혼 전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믿고 제안하는 거야. 연락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줘요. 지인의 덕분으로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도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반대하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앞으로 바빠질 엄마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소원했던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될 것 같았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점점 예전의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당신도 그 일 좋아했잖아. 나가서 일하면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고. 애들은 뭐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반대 안 해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봐야지. 대신 야근이 많아서 자기 회사 끝나면 아이들 픽업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내가 일하면 자기가 귀찮아지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자기도 좋게 온 기회니까. 그 기회 잡아서 회사 복직하면 좋지. 그런 건 걱정 마. 진짜 약속했다. 우리 회사 알잖아. 야근도 많은 거. 자기가 진짜 애들 픽업도 많이 해줘야 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돼. 남편이 잘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 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로 10년을 살다가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게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아이들을 정말 많이 케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도와주니 괜찮았어요. 남편이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저 역시도 남편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 남편은 여전했고 도와준다는 말이 오래가지 못했죠. 야근을 하고 있을 무렵 학원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 픽업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밤에 남은 학원에서 둘이만 덩그러니 있을 생각에 부랴부랴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율이 어머니. 오늘 지율이 소율이 안 데리러 오시나고 전화드렸어요. 아버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네? 애들 아빠가 안 데리러 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갈게요. 아우, 선생님들도 퇴근하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 네. 지금 오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도 퇴근을 해야 하긴 해서요. 그럼 어머님 기다리겠습니다. 전 부랴부랴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학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그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술도 많이 먹었고 역시나 남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되려 저에게 뻔뻔하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은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나한테라도. 오늘 애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내 전화도 안 받고 당신 뭐 하다가 지금 기어 들어온 거야?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신랑을 가르치듯 해? 뭐라고? 대단한 일?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언젠 한 입으로 두 말 안 했어? 그래도 나 회사 복직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여전해. 어쩜 그렇게 본인밖에 몰라? 소율이 지율이가 내 딸만이야? 아, 그만해. 아들도 못 낳는 게 꼴랑 딸들 낳아서 유세 떨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참 알만하다.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저에게 아들도 못 낳는다며 대놓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싸움이 번지게 되었고 이 일은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셨죠.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며 오늘 당장 일 끝나고 시댁에 둘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겐 비밀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새 시댁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규호한테 다 들었어.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잔말 말고 이따 우리 집 좀 둘러가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니? 주말에 갈게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도 다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네 눈엔 이 시애미도 안 보이는 거야? 당장 둘러, 알겠어?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나본데 오늘 안 들어오기만 해봐. 어찌나 둘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던지
그날 어머님네 들렀어요. 제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파 쿠션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매우 언짢아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날 본인의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사달이 났는지 저를 원망하듯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지금 뭘 던지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시냐고요? 너 내가 셋째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홀랑 회사를 출근해? 애를 안 가지겠다는 거야? 지금 있는 애들도 건사 못하면서 무슨 네가 일을 하겠다고 설치길. 가장이 바깥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디서 이게? 뭐라고요? 저도 알아듣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셋째 계획 없고 규호 씨랑 다 합의된 일이었어요. 아들을 탓하셔야지 왜 애꿎은 저를 잡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모순적인 거 아세요? 하여튼 저 일하는 걸 뭐라고 하실 거면 다신 부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한참 잘못 들였지.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희미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니? 어쩜 그래? 등장하자마자 쿠션 던지는 어머님은요? 저희 둘이 셋째는 없는 걸로 합의 봤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 있는 거 건사도 못하는데 셋째를 낳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규호 씨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수를 쓰든지 해야지. 너 아들 안 낳는다고 말할 때마다 아주 내 가슴이 철렁거려. 이 못된 것.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이 집 구석가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사랑하는 두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밖으로 돌더라고요. 애들 학원 픽업이고 전부 다 제 몫이 되었어요. 그래도 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다니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매우 좋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을 받았죠. 그래도 효정 씨 복직하니까 드레스 라인이며 디자인하는 거 보면 얘 실력 죽지 않았더라고. 복직하길 잘했어. 아,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세요. 예전에 하던 일이지만 그래도 감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맡은 디자인들은 되게 특이하고 화려하네요. 모델들도 보는 거죠? 이따가 모델들 와서 입어볼 거야. 디자인이랑 사이즈만 봐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아, 맞다. 모델들 보고 놀라지 말고. 아주 이상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란 말이야. 하긴 뭐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 의뢰한 회사에서 만드는 드레스들이 엄청 화려한 걸 원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고 그날로 모델들을 보고 왜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쇼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수정하며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만 집에 오면 남편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는 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이런 관계가 힘들 때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딸들이었어요. 그래도 딸들한텐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가 되자 이런 마음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집에 다 같이 모여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공용 거실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충전을 해야 해서 남편의 휴대폰 충전기를 빼주다가 우연히 뜬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아들, 약속 잡았어. 조선호텔 저녁 7시니까 늦지 말고 멋지게 하고 나와야 한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미 모르게 나와 둘러대면서. 또 그것이 어디 가냐 저기 가냐 하면서 따지고 물으면 그냥 딱 잡아떼고 나와. 내용을 보아하니 미심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 전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한껏 꾸미더라고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단 한 번도 바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뭘 하는가에 대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남편은 역시나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배웅을 한 뒤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들어선 자리,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빼고 시댁 식구들과 모여있는 어른들, 그리고 여자. 분위기는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가 남편 테이블 쪽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적나라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알게 된 얘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여자를 만나 상견례까지 진행을 시킨 거였어요. 식당 등 뒤에 앉아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치려다 일단 모든 진행 상황을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추후에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사실을 녹화를 하였고 우연히 상대방 여성을 보니 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간 너에게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그리 큰 애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니 눈물은 나더라고요. 화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짐을 싸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였죠. 지율아, 소율아, 옷 입어. 우리 이제 이사 갈 거야. 이제 엄마랑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소율이랑 지율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 챙기자, 얼른. 우린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럼 이제 아빠 안 와? 어차피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서 상관없어.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 지율이 소율이 짐 챙기고 중요한 것부터 넣어. 그리고 얼른 가자. 아빠는 본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그렇게 딸들의 짐을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외출 후 들어온 뒤 모든 짐이 없어진 걸 알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은근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옳다구나 하며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정말 뻔뻔한 척을 하더라고요. 소름 돋게 말이죠. 애들이랑 네 짐 다 어딨어? 짐을 왜 갑자기 다 뺀 건데? 깜짝 놀랐네. 집에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이혼해. 어차피 당신도 나에 대해 마음 뜬 지 오래고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데 뭐하러 살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혼? 못하겠다면? 그리고 애들을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이제 일한다고 나한테 이혼도 요구하고 대단하다. 어차피 애들 없어도 당신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양도하고 이혼하자 그냥. 미쳤냐? 친권 양육권을 다 너한테 주게? 내 핏줄들인데 내가 키워야지. 그럼 이혼 못 해주지. 어떻게 이혼을 해줘? 뭐 위자료라도 주던가. 그냥은 애들 못 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애들을 다 너한테 주냐?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위자료 가져와. 남편은 아이들을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소리가 절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딸들이 뭐가 필요해? 다 줘버려 그냥. 이혼하면 너야 좋은 거지. 아주 잘 됐다. 그냥 다 데리고 가라 그래. 엄마, 들려요. 조용해요. 저 지금 전화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위자료 문제도 있으니. 제가 본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당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만나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는 대신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었지만 그냥 남편과 빨리 끝을 내고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신랑이 없이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하자 남편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위자료? 네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나 돼? 그냥 깔끔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혼하자니까. 당신도 좋은 거잖아. 애들을 다 주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럼 애들 뺏을 거야.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보자고. 그래, 알겠어. 5천이면 되니? 그래, 네 연봉보다 많은 돈 받고 넌 네 딸들 버린 거야. 알겠어? 쓰레기만도 못한 놈.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위자료 5천만 원을 싸주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죠.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상견례까지 한 여성이 있고 애들까지 떨어진 마당에 모든 게 홀가분하게 흘러간다는 식이었죠.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완료가 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날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휘둥그레 했고요. 새 출발 축하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어머님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번엔 꼭 아들로 낳길 바라고. 무슨 소리야? 새 출발은 무슨? 일단 어쨌거나 너도 잘 살길 바란다. 그럼 이만. 애들 면접 날짜는 나중에 천천히 정해서 알려줘.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애들이 날 찾겠냐마는. 그래도 아예 안 볼 순 없으니까. 그럼 간다. 보긴 뭘 봐. 당신한테 우리 애들 집 만들 텐데.
그냥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이제 완전 남남처럼, 알겠지? 잘 가라.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제 딸들에게 충실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생각했죠.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그때 상견례하던 여성과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남편과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듣게 된 소식이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빨리 진행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기호씨, 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장가를 가니? 참나, 이혼도 네가 하자고 한 거라며? 본인은 막 떳떳하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더라. 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이거사. 뭐 괜찮아.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나도 지금이 훨씬 행복해.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 그래, 너 잘 살 줄 알았어. 그 집 얼마나 아들 노래를 불렀니? 무슨 명망 있는 집도 아니고. 참나, 잘 이혼했어. 네가 아까웠지. 대기업 디자이너에 인정받아.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건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 잘했어.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재혼한 여성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긴 싸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통곡을 하시면서요. 제가 다 미래를 예측했던 터라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재혼을 한 여성은 저희 회사의 드레스 디자인을 맡기는 사업체 사장이었고 그 사장은 완전한 여자가 아닌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던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드레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이 모든 걸 속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매를 제안했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되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 상견례 때 상대편 여성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 건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고요. 제 생각이 맞아떨어짐과 동시에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고요. 아니 어쩜 교씨 소송 중이잖아. 그 상대방 여자가 트랜스젠더인 걸 속였나 봐. 그 집도 정말 날벼락이지. 아니 네 시어머니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시키려고 한 걸 텐데 어쩐다니? 벌 받은 거지, 안 그래? 요즘 시대에. 자업자득이지 뭐. 평생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바라봤는데 어쩐다니 그 집? 안 됐다. 재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 지금 초상집 분위기래. 그 트랜스젠더는 정말 뻔뻔하게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얘기 안 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호적까지 이미 바꾼 상태라 규호 씨네가 완전 깜빡 속은 거지. 아니 진짜 벌 받은 거 아니니? 웃겨 정말.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인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에 며느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길길이 날뛰었던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애들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내 핏줄인데 안 그래? 미안했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권태기였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합치도록 하자. 어? 누가? 내가 당신이랑? 절대 못하지. 미쳤다고 내가 재결합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까지 지어가면서 이혼했겠니? 왜? 재혼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 꽤 충격받았나 봐. 잘 어울리던데 뭐. 나 그날 다 봤어. 너네 상견례장.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너 그럼 다 알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아니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겠지. 나랑 애들 모르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어머님이랑 짝짝꿍 돼서는. 왜? 잘 어울리더구만. 그래도 그 정도면 수술은 완벽하게 됐잖아?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애 딸린 이혼남이랑 어느 멀쩡한 여자가 재혼을 하겠니? 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 쓰레기야. 이 말을 끝으로 전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매달리고 질척거리는데 더욱더 복수 본능이 들끓어 오르더라고요. 애들 내팽개치고 5천만 원 달라고 한 남편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그 길로 합의 이혼을 했지만 그 전에 상간녀와 상견례를 했던 정황을 찍은 녹화본을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편과 소송 중인 재혼한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혼 위자료를 다시 받아낼 수 있었죠. 남편에게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자체가 전 재산인 걸 알았지만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더라고요. 그렇게 딸 낳았다고 평생을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핏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겠니?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라, 응? 딸들은 핏줄도 아니잖아요. 왜 그 여자가 아들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젠 손녀들이라도 되찾아야겠어요? 웃기지 마요.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 난 거야, 알아? 그리고 애들도 당신 꼴 1도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혼한 아들놈 밥 차려주고 평생 그렇게 늙어 죽으라고, 알겠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해? 기가 막혀.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 당신한텐 욕도 아까우니까 이 노망난 할망구야, 알겠어? 끔찍해.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응?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라. 우리 아들 개털 만들면 뭐가 좋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용서는 해줘야지. 다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합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 제발. 이 노인네가 잘못했어. 전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정을 했지만 전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 이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딸들도 정말 다행히도 밝게 자라주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말에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딸들을 보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좀 더 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하면 아빠는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하루가 머지않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화는 끝난 인연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욕심을 부리다 자기 아들 이혼남을 만들고 그 욕심에 노란한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거죠. 지인들 사이에서 듣기론 아직까지도 그 여자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언이나 욕설,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둔 상태고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았죠. 전 회사에서 다행히 복직 후 인정을 많이 받아 과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두 아이 케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킹맘으로 자리 잡았죠. 어떻게 보면 일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 리즈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들 서름은 아직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딸들을 보면 참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과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돈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에는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돈이 뭐길래 이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돈은 사람의 본성을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집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한 엄마,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돈보다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셨고 무엇보다 행복과 사랑을 주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저절로 사람의 인성이나 마음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랐죠. 그런 저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듬뿍 사랑을 받았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을 해야만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 들으면서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말 그대로 집안 기둥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집 마지로 태어난 남편은 온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공부를 했죠.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남편은 대학도 당연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탄탄대로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남편은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를 시모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연애를 하던 도중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과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안 된다며 못 박았던 일도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 정우 엄마예요. 정우랑 만나고 계시는 분 맞죠? 혹시 시간 되면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어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정우한테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데리고 오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온 건 정우일로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근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가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정우 씨랑 만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정우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정우 씨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었는데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인사드리러는 못 갔었네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카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시간은 여유로우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운영하시나요? 그럼 여기 세 주고 운영하시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우 우리 집에서 어떤 아들인지 혹시 들었는가 해서요. 정우가 이남 삼녀 중 맞이에요. 온 가족이 우리 정우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죠. 솔직히 저는 어떤 누가 와도 아까운 아들이 바로 우리 정우예요. 사실 지금도 그 작은 회사의 사원으로 있을 애가 아닌데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에 발묶여 있는 거지. 걔는 사업하면 세계에서도 제일 잘 나갈 애가 바로 우리 정우예요. 그건 느끼고 계시죠? 정우 씨가 그래도 회사에는 잘 맞는다고 했는데 사업 생각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우랑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정우가 사실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금은 정우가 멋있고 죽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금전적인 걸 빼놓을 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카페 운영하신다고 하면 수지타산은 잘 이해하실 테니 세세하게 말을 안 해도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해주려고 왔어요. 아니 요새 정우가 무슨 바람인지 결혼하겠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애는 솔직히 좀 더 잘난 사람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정우 씨랑 연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말은 안 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우 씨도 아는 상황인가요? 어머님 걱정은 알겠지만 저희 아직 연애를 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 역시 지금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 정우랑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왔어요.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도 잘난 집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통 집안인 것 같은데 뭐 보니 하고 다니는 꼴도 그다지 잘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정우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조금 더 그냥 연애만 하다가 정리해줘요. 정우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라 선두 봐야 하니까요. 시모는 갑자기 찾아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어두고 가버렸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연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너무나도 저를 사랑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지방과 연을 끊겠다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당신 찾아갈 줄 꿈에도 몰랐어. 그냥 궁금하다면서 당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길래 그냥 답만 해줬던 것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난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점 때문에 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내 인생을 망치고 있네.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어른들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당신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정우 씨도 가족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생판 얼굴도 몰랐던 남 앞에서 당신을 위해 그렇게 독한 말까지 내뱉으실 정도니 진짜 놀랐어. 우리가 더 이상 연애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당신 어머님은 나랑 계속 만나는 거에 전전긍긍하실 테고 당신은 집안에서도 압박받을 거 아니야. 내가 일하는 곳에 다시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보장도 없고 난 당신이랑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집이랑 내가 아예 연을 끊을게. 내가 다 끊고 너만 보고 살게. 지금껏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 없었어.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 없이 살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끊고 올게.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발 헤어지지만 말자. 정우 씨, 그렇게까지 해서 정우 씨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가족은 천륜이야. 당신이 어떻게 가족을 끊을 수가 있겠어? 이건 나도 바라지 않아. 나 역시 그냥 당신한테 지나가는 여자일 뿐이야. 당장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연애를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싶은 거야.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은주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랑 지금 헤어지면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진심이잖아. 제발 그렇게 매정하게 나 버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연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저는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까지 무시를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골 본가로 내려가서 좁은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곡기까지 모두 끊었던 남편이 결국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고 저 역시 남편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던 것이었죠. 애틋했던 저희 둘 사람은 그렇게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크게 반대를 했고 특히나 시모는 알아놓기까지 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친정집 위층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자리를 못 잡았던 남편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요. 남편은 친정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남편 사업에 지원을 해준 덕분인지 시댁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못마땅히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8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5년 차까지는 저희도 임신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사코 거절을 하는 남편을 데리고 불임 클리닉 검사를 받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불임 검사 결과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정자수가 평균보다 훨씬 적었고 활동성이 낮은 상태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의 의욕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죠. 여보, 우리 벌써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어. 이제는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어. 양가 부모님도 티는 안 내시지만 다들 손주 기대하고 있고 걱정도 하시고 계시잖아. 이번에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듣고 인공수정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셨고 우리 더 늦기 전에 해보는 건 어때?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언제 임신이 될지도 모르잖아.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딩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 낳으면 아이 돌보는 것도 그렇고 돈도 문제잖아. 나는 아직 사업 초반이라 수익도 그렇지만 일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 원하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클 때까진 밀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원하면 난 딩크도 괜찮고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결혼할 때부터 자식들은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혹시 이번에 검사한 거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관리 잘하고 그러면 충분히 임신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인공수정을 하던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당신 마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검사 결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다자녀인 집안이 무조건 다복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양가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서는 아마 충격이 많으실 거야. 나도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 잡아두고 아이 갖자. 당신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검사 결과는 양가 부모님한텐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 당신한테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지만 난 아이를 갖고 싶어. 남편은 검사 결과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점점 저와의 관계도 피하는 남편에게 서운함도 느꼈어요. 거기다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는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해가 갈수록 임신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네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거냐? 너희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신혼처럼 생활할 거니? 아무래도 친정에서 얹혀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별이라도 따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아이 가질 수나 있겠니?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임신 준비하는 거니? 너라도 좀 노력을 해야지. 어머님, 저는 노력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아이 안 갖겠다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 갖고 싶은데 남편이 갖고 싶지 않다고 하고 피하는 걸. 어머님이 그럼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니 세상에 남자가 그러는 게 어디 있다니? 다 늙어도 남아있는 게 정력이라고 하는 게 남잔데 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보다 처가살이 하는데 애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제대로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나 좀 생각을 해줘야지. 말을 해가지고 뭐 할 거야? 얘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혹시 너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임신 잘만 하더니만 너는 젊어서도 한 번을 내가 들어선 적도 없고 너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머님, 저희 검사 다 해봤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저보다는 남편한테 좀 말해주세요. 저도 매번 말하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분가가 문제가 아닌 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부모님 댁이랑 위아래층으로 살고 세대가 다른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찌되었든 너네 부모 집 위아래층에 쓰는 건 합가가 아니고 뭐야. 너야 네 부모니까 편해도 내 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에휴, 네가 이렇게 배려가 없으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도 답답하고 별 생각이나 나겠어? 너랑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나 생기겠냐? 시댁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매번 시모가 저를 압박하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제 편도 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무던해지긴 했지만 부부 사이는 평범했었어요. 매일 저녁을 함께 있고 주말마다 당연하게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결혼 6년 차가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바빠졌고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지만 처음 생일도 잊은 채 자정까지 들어오는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기나 해? 벌써 12시 다 되어가.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제도 새벽 다 돼서 해 뜨기 직전에 들어왔어. 그건 알아? 그러고서는 아침 일찍 그냥 나가버려서 나 당신 들어오는 소리만 들었다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알아? 오늘 내 생일이야. 지금까지 한 번을 잊지 않고 살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 더군다나 내가 며칠 전에도 내 생일에 집에서 같이 파티하자고 했잖아.
내가 말한 건 다 잊어버린 거야? 아, 미안해. 근데 오늘 중요한 거래처에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내가 오죽하면 당신 생일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바빴겠어. 며칠 전에 말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었으면 그랬을까? 안쓰럽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게 하루 이틀이었으면 말도 안 꺼냈지. 당신 정말 거래처 사람 만나는 건 맞긴 해? 매번 거래처 사람 만난다면서 당신 지금까지 술 마시거나 늦게 들어오고 있는 건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서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돼. 알고 있어? 지금까지 당신 주말도 내내 밖에서만 있었잖아. 그러고선 보면 거래처 사람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밥 먹으러 지방까지 갔다 오고. 당신 진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건 맞기는 해?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와, 이건 진짜 기분 나쁘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나 죽도록 성실하게 일했어. 밖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 해?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돈 갚으려고 아등바등 일하는 건 눈에 안 보이냐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고작 당신 생일 잊어버린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진짜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차피 내년 생일도 또 돌아오는데 매년 생일 때마다 난리법석이어야 되냐고.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 남편은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겨우겨우 제가 며칠 동안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혹여나 자신 일 때문에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장서방 들어왔니? 요 며칠 통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걱정했어. 장서방이랑 그렇게 크게 싸운 거야? 너무 그러지 마.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일을 받아야 할 때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쪽에서 밥도 사달라, 골프 치러 가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잖니. 장서방도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지도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난 지난주에 집에 주얼리 상자가 있길래 나한테 미리 주는 생일 선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미리 파티 집에서 하자고 말도 꺼냈었다고. 근데 그 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래서 봤더니 남편 회사 여직원한테 선물로 줬다고 한 거 있지? 내가 화내면서 물어보니까 남편 개업할 때부터 있었던 격리 직원인 모양이더라고. 이번에 거래 성사시킨 건도 그 직원이 연결해 준 거라고 해서 선물로 준 거라는데 난 너무 찝찝한 거지. 이거 말고도 소소한 일들도 있었거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남편이 갑자기 변하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래, 은주가 그런 건 좀 서운할 수 있겠네. 그래도 그렇게 무작정 화만 내면 남편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러나 당황스러워서 더 화낼 수도 있어. 너희 아빠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하면 그렇기도 하잖니. 정우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닌 거야. 장서방이 한 회사 대표니까 더 신경 써서 직원들 챙기는 거지. 거래 하나 성사시키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돼 왔었던 것도 있었고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매번 너희 아빠한테는 고맙다는 연락도 자주 한다더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엄마, 나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 정우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갑자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되는 거 있지? 그래서 더 예민하게 대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정우 씨 얼마 전부터는 생활비라면서 가지고 오는 돈도 하나도 없어. 사업은 전보다 훨씬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도 다 엄마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 밥부터 반찬까지 엄마가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로 먹고 있고 전기세, 수도세, 뭐 세금 하나 우리가 내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밤낮으로 회사 일 하면서 버는 돈은 뭐에 쓰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지금 장서방이랑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니 지금 물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가 괜찮아지면 살살 달래서 한번 물어봐.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지출하고 사는진 알고 있어야지. 아빠 말로도 요즘 연결시켜준 거래처도 많다고 하고 사업도 전보다 잘 된다고 하던데 생활비도 안 준다고 하니까 엄마도 좀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다고 장서방한테 너무 따져붙지는 말고 잘 타이르면서 말해봐. 남편의 태도가 변할 때쯤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업상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써야 한다면서 생활비도 안 주기 시작했죠.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가면서 전 사업 수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팔짝 뛰면서 자신을 의심한다며 기분 나빠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 관계의 끈을 놓게 되었던 때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명절 전날에도 일이 있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엄마 아빠에게 인사만 한 채 시댁에 가야 한다면서 저를 재촉했죠. 엄마는 시댁으로 향하는 저에게 5단 찬압을 챙겨주시면서 시모에게 전해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매번 시댁으로 바리바리 제철 음식들을 챙겨주셨던 엄마가 이날은 웬일로 찬압을 챙겨주시나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 도착을 하고선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엄마가 챙겨준 5단 찬압을 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남편을 쫓아가 버려진 5단 찬압을 다시 꺼내들고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이거 정성으로 싸주신 건데 당신이 뭐라고 이걸 버려? 당신이 뭔데 이걸 버리냐고? 지금 당신이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집안일이며 뭐며 다 챙겨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만만해 보여?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리 집에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댁이만 쫄쫄쫄 가는 게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 한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챙겨둔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우, 진짜. 이런 게 다 짜증나는 거야. 알아? 지금까지 우리 집에 음식이며 뭐며 다 보내면서 당신네 부모 얼마나 뒤로 욕했겠어?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내가 보내지 마시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또 이렇게 보냈잖아. 오늘도 봐라. 음식을 왜 챙겨서 보내는 거냐? 우리 집은 이런 것도 안 해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무시하는 건 당신네 집이야. 이딴 거 안 먹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당신 미쳤어? 이걸 왜 버려? 속도 없이 잘해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네. 우리 집에서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당신은 잘해줘도 난리야. 됐고, 나도 더러워서 당신네 집 안 가. 가려면 당신 혼자서 가. 참나.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무시하는 건 당신네 집인데 왜 우리 집을 안 간다고 하는 건데? 거봐. 당신도 우리 집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딴 거 한 번 버린다고 시댁을 안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며느리면 전날에 내려가서 우리 집에서 음식 챙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마음대로 해. 우리 집에는 당신이 안 오겠다고 말할 테니까 집에도 당신 알아서 가. 그 잘난 당신 부모 부르던지. 남편은 휴게소에서 저를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저는 엄마가 정성으로 차려준 찬압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휴게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찬압을 열어봤는데 안을 보고는 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걸 부여잡고 겨우겨우 택시를 잡았다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온 것 마냥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시모의 비아냥대는 소리에 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그 귀한 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그랬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그 귀한 몸 이끌고 왔냐? 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게?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네 남편 추켜 세워줘야지. 그렇게 개무시를 해대니 네 남편이 너랑 결국엔 못 살겠다고 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거니?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가지고 살겠니? 잘난 너네 부모랑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살아. 그간 부잣집 놀이하시느라 재미 좀 보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기회를 주고 또 드렸는데 이제는 한계인가 보네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간녀랑 셋이서, 아니 온 가족이 저 농락하고 상간녀랑 밥 먹고 여행 가느라 즐거우셨나 보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는 저희 아빠 조르고 졸라서 회사 취업하시고서는 거기서 아빠 이름 팔아 민폐 끼치고 계시죠? 그거 다 참고 봐줬는데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다니 대단하네요.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거냐? 우리 정우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 너 그 회사 격리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이고, 얘가 진짜 정우 말대로 미치긴 했구나. 걔는 회사 격리고 정우 회사의 중요한 애라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그런 거지. 넌 회사 일에도 이해도 못 해주고 지금껏 의심했던 거냐? 이러니까 우리 정우가 답답해서 너랑 살겠다고 하겠니? 아, 어머님은 아버님이 경리랑 단둘이 호텔방 들어가는 걸 보고도 괜찮으셨나 봐요? 아니면 경리랑 허리 두르고 껴안고 다니는 걸 보고도 회사일이라고 봐주실 수 있나 봐요. 참나, 미친 건 당신들이야. 바람? 이건 웃긴 일이지. 그동안 회사 돈으로 흥청망청 아주 잘도 썼더라. 엄마가 오죽하면 시댁에 보내는 찬압에 이런 걸 놓아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딴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서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참. 당신들이 보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넣어두셨던 모양인데, 근데 이제 어쩌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당신들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야 되겠어. 엄마가 챙겨주신 찬압 안에는 그동안의 시댁의 악행들이 모두 증거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미 업계에서는 쉬쉬하면서 소문이 날 대로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몇 번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남편은 숨기지도 못하는 걸 잘 숨겼다 생각하고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죠. 첫 번째 찬압통에는 남편과 회사 격리가 바람을 피우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며 둘이서 수십 번을 들락날락했던 사진과 영수증이 있었죠. 두 번째 찬압통에는 상간녀와 시댁 식구들이 같이 여행을 갔던 것, 식사를 했던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찬압통에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네 번째 찬압통에는 그 내역 중 상당수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던 내역들이 들어 있었죠. 마지막 찬압통에는 회사 대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주주는 아빠였다는 내용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행각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두 알았었고, 몇 번의 기회를 주어도 바뀌지 않자 엄마와 상의를 한 끝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자 명절에 5단 찬압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린 속을 감내하고 참아오셨을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각에 대한 분노로 저는 참을 수 없었고 시댁을 뒤엎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횡령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아빠는 투자를 철회하면서 그동안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자 했고 그 여파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여동생 역시 아빠의 추천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소문이 나면서 거의 쫓겨났듯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면서 남편 수중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졌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난 후에 들어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야 미안하다며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은주야,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사실 그동안 내가 평생 너무 쪼들리며 살아서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니까 내가 한순간에 미쳤었던 것 같아. 솔직히 우리 가족들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 그 여자도 결국엔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하나부터 열까지 사탕 발림에 내가 넘어간 거야.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지나간 일 어차피 다시 꺼내서 괴롭고 싶지 않고 그 일도 지나간 일이지만 당신도 나한테 지나간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난 당신보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내 행복을 위해서 쓰린 속 참아왔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 미치겠어.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며 당신 가족들이 용서가 안 돼. 알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제 나는 밑바닥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내가 정말 잠시 미쳤었던 것 같아. 내 전부는 너였는데
너를 버리고 허울뿐인 것만 쫓았어.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말한 적 없었나? 지금껏 기회는 수십 번은 더 줬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려준 거지.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당신은 이제 지나간 사람이야. 인생은 후진이란 거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 자리는 그 자리가 딱이야.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그간 했던 행동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지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사람 참 간사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돈 앞에서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결혼은 끝이 났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나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심오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 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이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 돈은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